네, 이 장의 제목은 작은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젊은이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자료를 참고하면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내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내향적이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주제를 다소 품격이 없는 말로 표현하면 끼리끼리 무리짓기, 좀 더 순하게 표현하면 자기충족화, 영어로 consumatory입니다. 먼저 젊은이들의 의식을 살펴볼까요? 일본 내각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바탕으로 실시한 사회의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젊은이의 내향성을 가늠해보죠. 2011년 데이터를 보면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사회 지향을 선택한 젊은이가 55%였고 개인 지향을 선택한 젊은이는 36%였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다고요. 70세 이상이면서 사회 지향을 선택하신 분들의 비율은 54%, 개인 지향을 선택한 사람 비율은 30%였어요. 1980년대 젊은이들의 사회 지향 선택이 30%, 90년대 40%를 넘어서 최근 젊은이들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의 사회 지향을 보이고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의외로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하는 젊은이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5년마다 실시되는 총무성의 사회생활 기본조사를 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20대의 수는 1970년대부터 거의 변동없이 평행을 달리고 있어요. 더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연령의 평균치보다 20대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에요. 다시 말해 사회 지향을 선택한 젊은이가 증가했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의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 젊은이의 정치 외면은 사실일까요?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젊은이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18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는 1998년 당시 37%였으나 2008년에는 58%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나 20대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경우 60% 정도 투표였는데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36%까지 하락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나라 바깥 소식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책에서 던집니다. 1997년에는 20대 4명이 한 사람꼴로 해외를 다녔어요. 그러나 20대의 20% 정도는 여전히 출국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젊은이 인구가 감소한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인용하는 통계입니다. 유학 전령 인구당 유학생의 수라는 유학생 비율로 따져보면 최근에 집계된 유학생의 수는 여전히 과거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 수치는 거품 경제 시기의 거품 경제 시기는 한 1980년대, 89년 정도라고 보내겠습니다. 그 시기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학을 떠나는 국가도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기준에서 보면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젊은이가 현지화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도시를 동경하지 않는다는 발언 역시 젊은이들의 내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어요.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세계 청년 의식 조사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 항목이 있어요. 2008년에 실시된 조사는 5년 전 대비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젊은이 수가 10% 상승한 43%였어요. 분명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젊은이들이 현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고도 성장기만 해도 농촌의 인구가 많아서 태어나 살던 지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녀들을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농가에서는 일거리가 없는 자녀들을 도시로 보냈고 도시의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인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을 필요로 했어요.
이러한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인구 이동이 현저해졌고 이것은 현지 지향과 같은 심정적인 문제와는 다른 것이었죠. 한편 도쿄대학교 입학자들의 출신 지역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현지 지향은 어쨌든 여전히 중앙을 지향하는 젊은이와 더 이상 중앙을 지향하지 않고 태어나 자란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젊은이로 양극화되어 가는 징후가 아닐까 싶어요. 젊은이들이 소비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사실일까요? 젊은이는 결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소비하는 물품과 규모가 변했을 뿐이죠. 거품 경제 이후 세대의 소비 경향은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 생활과 밀착된 의식주와 같이 생활 관련된 물품이라면 구입하고 통신비 등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9세 미만 젊은이는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 구입을 30세 이상 대상자에 비해 구입 비용과 소비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다만 고가의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기,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쓰는 비용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죠. 자, 다음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 만족도와 불안감에 대해 가볼까요? 처음에 오차노 저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다는 생각도 품고 있어요. 불안감이 없다고 응답한 20대는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토대학교 교수인 오사와 마사치가 말하길 인간은 어느 순간에 지금 불행하다, 지금 생활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대답을 하냐면 바로 지금은 불행하지만 장차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라고 하네요. 미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나 장래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불행하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은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걸지 않게 됐을 때 지금 행복하다 혹은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양한 조사를 해보면 고령자는 행복도나 생활 만족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요. 체력적으로 노쇠한 고령자가 아직 젊은 사람들보다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고령자는 이제 더 이상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령자들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다음 소재로 자기 충족화하는 젊은이들을 볼게요. 행복한 젊은이들의 정체는 컨서버토리라는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컨서버토리란 자기 충족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신변에서 가까운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지금과 여기에 몸을 맡기는 젊은이들을 풍요로운 사회가 낳는다 라고 하마시마 아키라라는 사회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공동의 목표나 삶의 보람을 상실한 시대에 젊은이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무력감과 무관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사생활에 파묻혀 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문화인들은 저와 유사한 지적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컨서머토리화는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좋은 회사,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인생이라는 중산층의 꿈으로 일본 전체가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메리토크라시와 조직화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아무리 컨서머토리한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라 할지라도 결국 기업에 들어가 사축이 됨으로써 젊은이를 졸업해야 했어요. 1990년 이후 중산층의 꿈이 무너짐과 동시에 기업의 정식 구성원이 되지 못한 젊은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충족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젊은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에요. 잃어버린 20년 이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대의 젊은이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로 보조적 개념인 동료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눈에 띄는 점은 젊은이들에게 있어 동료나 친구나 동료의 존재감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각도 국민생활 선호 조사를 보면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60%에 이르는 젊은이가 친구 관계가 행복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였죠. 판매 부수 누계 2억 부를 돌파한 현대판 성서 원피스의 흐르는 사고방식은 동료를 위해서로 요약될 수 있어요. 원피스의 인물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동료들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어요. 뚜렷한 적도 없고 절대적 인학도 없는 그 세계에서 루피 일행은 끝을 알 수 없는 동료 찾기를 이어갑니다. 현실의 젊은이들도 사정은 루피 일행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딱히 젊은이 문화라고 지칭할 만한 공통성이 사라진 시대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동료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젊은이들은 동료나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을처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일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단 동료나 친구라는 존재는 가족이나 회사처럼 법률 등의 규칙으로 매개된 집단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무너지기가 쉽죠. 왜 통계적으로 사회 공헌을 희망하는 젊은이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일상의 답답함을 깨뜨려줄 만한 매력적이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출구를 좀처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대로는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품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출구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기꺼이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것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시나리오로 무리를 지어 지내는 젊은이들에게 일본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붕괴하는 일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월드컵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실마리로 현재 일본이라는 국가의 내각과 내셔널리즘이라는 마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게요. 일반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평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월드컵 기간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일본을 외칩니다. 과연 진심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걸까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대상을 일본 이외의 것이 등장하지 않는 한 좀처럼 의식하지 못합니다. 관광해버리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구조에 푹 젖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문자 그대로 인프라인 전기, 가스, 수도, 도로, 교육, 사회보장 등 일본 사람들은 유무형의 다양한 서비스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죠. 물론 일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강제로 구입해야 해요. 소득세, 주민세, 소비세 등의 형태로 말이죠.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셔널리즘은 최근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발명해낸 최대의 시스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 덕분에 일본이라는 국가는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산업화를 진전시켰으며 또한 쾌적한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 그치고 수많은 생명을 잃기도 했죠. 일본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일생을 한 곳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가 존재했기에 단지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일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바꿔 말하자면 에도 시대까지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도 시대에는 전쟁이 났을 때 무사들만 참전한다는 매우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어요. 무사의 수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도 전체 인구의 10% 이하였죠. 에도 시대의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대외 전쟁의 패배는 불보듯 뻔했어요. 그리하여 일본은 서구 열강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정부가 일본과 일본인을 만들었다. 메이지 정부의 방침이 가장 잘 나타난 당시 교구성 간부의 말을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하위 계층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정치했으나 이제부터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똑똑하게 만들어 다스려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이나 상업 종사자들도 무사 계층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될 테니 기뻐할 일이로다 라고 말이죠. 에도 시대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대대적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출생지와 신분에 따라 일생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정해지던 에도 시대와 달리 이제는 어떤 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더라도 가능성의 측면만 놓고 보면 누구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미디어의 발달은 모두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일반 서민의 경우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탓에 각 지방마다 독특한 방언이 발달해서 지역이 다른 사람끼리는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공용어로서의 일본어를 보완해낸 것이며 이것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에요. 모두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300년 전에 나라변에서 일어난 형제들의 다툼에 관한 것 같은 거 말이죠. 이것과 더불어 일본 문화를 역사 속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문화 영상들을 한데 묶어 재편집했어요. 그러나 일반 서민을 교육한다는 것은 지배층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지혜 갖게 된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신이라는 교과목을 의무 교육으로 설정해 모두에게 일본인으로서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힘쓰자라는 생각을 세뇌시켰던 것이에요. 일본인이라는 이 의식은 모두가 우리 일본인이라고 상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에요. 출신 성분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같은 일본인이라고 의식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은 메이지 정부였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은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상에서부터 생활습관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바꾸기란 불가능하죠. 이를테면 걸음걸이 한 가지를 교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셔널리즘 2.0이라는 소주제를 다루어 볼게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1930년대를 내셔널리즘 1.0이라고 하면 1940년대 전후부터 내셔널리즘 2.0라고 칭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는 1925년부터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1936년에 도시 지역의 라디오 보급률은 40%를 넘었지만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보급률은 아직 10%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1941년 도시 지역의 보급률은 60%를 넘었고 농촌 지역은 30%를 넘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 초기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으면 사람들은 해수욕을 즐기거나 국내 관광으로 다녔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밝고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죠. 도시와 달리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농촌이나 어촌 사람들은 의식의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중앙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자각해갔어요. 온 나라의 모든 요소, 모든 사람이 전쟁을 수행한다 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재편성되었죠. 사실 이와 같은 1940년 체제는 전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경제 대국이 되자라는 목적으로 바꿔놓으면 총력전 체제는 경제전쟁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내셔널리즘이라는 마법의 위력인 것이에요. 자, 이제 일본 따위는 필요 없다
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런 내셔널리즘이라는 마법의 효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듯해요. 예컨대 기업의 경우 국가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고 있어요. 일본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40%이지만 가령 소니처럼 해외 법인의 이익을 분산한 기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이 10% 정도예요. 한편 일본에 설립된 기업이라도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본의 기업이라고 해도 채상성이 맞지 않으면 일본 시장을 떠나게 돼요. 예를 들어 게임 업체인 코나미는 재반 사정으로 인해 호러 게임 사일런트 힐을 일본 시장에서 발매 중지했어요. 코나미는 시장 규모도 크고 게임 유통과 규제 측면에서도 조건이 더 좋은 북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익을 쫓는 방식은 비단 현대에 들어와 시작된 양상이 아니에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세계의 균질화도 20세기 말의 통신, 수송혁명을 통해 단숨에 등장한 것이 아니죠. 그것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어요. 다만 국경을 넘을 때 예전보다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죠. 현대를 새로운 중세라고 부르는 정치학자도 있어요. 이제 국제 정치에서 주권 국가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 대부호, 국제 NGO, 테러리스트, 기술이나 돈을 거머쥔 다양한 활동가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전개하는 시대인 것이죠. 개인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이제 국경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에요. 신용카드와 여권,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 특히 도시라면 어디든 달리 곤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일본에서 생활하듯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출현이기도 해요. 해외에 나가서도 모국을 생각하고 모국의 이론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원격 내셔널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일본 젊은이들 모두 일본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일본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제품도 좋아하고 H&M에 가서 옷도 사입으면 여유돈이 있고 함께 여행 갈 친구가 있다면 해외여행도 다녀요. 이것은 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 그저 일본 품에 가깝죠. 메이지 정부가 내건 내셔널리즘이라는 마법과는 다른 종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한 일본 붐에 가깝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에 실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 싸우겠는가? 라는 설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15%였어요. 일본은 조사 대상국인 24도세 국가 중에서도 최저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식이 낮았어요. 50세 이상의 일본인 중 이 21%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 데 반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이들 중 고작 8%. 이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 1명? 뭐 그 정도면 그렇겠다고 답했던 거죠. 월드컵 시합 때마다 등장하는 일본이라는 존재는 한순간에 소비되는 상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일본 역사상 최대의 살인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망자의 수, 사건이 이뤄진 기간, 규모 등을 놓고 볼 때 모든 면에서 일본 최대의 살인사건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일본에서만 31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는 세계 각국의 통계를 모두 합하면 무려 5천만 명을 넘는 거예요. 미디어를 시끄럽게 달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년 범죄나 괴이한 엽기살인보다도 국가 간의 전쟁은 고약한 악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습니다.